네, 9월 27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슈퍼개미시죠. 이정윤 세무사님 오셨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때 건강은 더 좋아지셨나요? 전에보다 얼굴 좋아지신 것 같은데. 네, 뭐 등산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건강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뭐 0.3% 정도, 그러니까 뭐 그나마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되게 약한 모습이죠. 아무래도 오늘 거래소는 0.3% 올랐지만 또 코스닥은 뭐 한 0.2%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나라의 시장이긴 하지만 어떤 때는 거래소가 좀 더 강하고 어떤 때는 좀 코스닥이 강하고 하는데 오늘은 거래소는 상승했고 코스닥은 소폭 하락했고요. 근데 우리 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힘없는 장 이게 좀 되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거래 대금 뭐 이런 걸로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원래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가 1조 이상 평균 나오고 또 이제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뭐 한 1조 5천억 뭐 이 정도의 거래 대금 나오는 종목들이 한두 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마감하고 보니까 삼성전자가 한 9천억 정도 거래 대금이 나왔고요. 그 바로 2등으로 거래 대금 나온 종목들이 개별주들 뭐 한 4천억, 3천억 이렇게 거래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대형주들의 거래도 좀 한산하고 그래서 지수도 좀 쉬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좀 약한 이유에 대해서 이게 헝다 이슈 때문에 헝다 파산 이 위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한번 글로벌 시장이 출렁거렸잖아요. 그렇죠. 네. 급락했었고. 그때 우리는 마침 연휴라 이제 넘어갔는데 피해를 피했는데 그것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재료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피터 린치의 책에 전설로 떠나는 월가용 피터 린치 책에 정확히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리가 올라도 호재 또는 악재일 수 있고 뭐 금리가 떨어져도 호재 또는 악재일 수 있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이 적어지니까 악재야라고 할 수 있지만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경기가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좋은 건 또 호재일 수 있죠. 금리가 하락해도 마찬가지고요. 환율도 마찬가지죠. 환율이 올라갈 때 호재일 수도 있고 또는 떨어져서 호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재료는 정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과연 현재의 장은 어떤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래소 지수를 한번 보면 네. 사실은 우리가 쉬고 있는 추석 때 홍다 이슈가 나온 거고 그렇죠. 또는 뭐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악재 중에 아직 뭐 확정은 당연히 안 됐지만 또 왔다 갔다 하는 얘기 중에 뭐 연방정부 셧다운 얘기가 미국.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9월 말 10월 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 오늘 9월 27일이니까 지금 글로벌 이슈로 가장 중요한 게 그 두 가지인데 과연 그럼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아까 우리 말씀드린 힘없는 장이냐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힘없는 장은 거의 7월 초중순부터 여기가 정확히 7월 초죠. 7월 초부터 또는 늦어도 8월 초부터 힘없는 장이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위치를 봤을 때 뭐 헝다 때문에 지금 많이 안 좋은 거냐 또는 뭐 미국의 테이퍼링은 사실은 뭐 7, 8달에 나온 재료니까 오히려 사실 더 굵직한 재료는 결국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 얘기가 사실은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지나가는 재료로 헝다가 있고 미국 정부 셧다운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헝다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직 뭐 파산이랄지 이런 게 확정된 상태가 아니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찌 보면은 불안함인 거죠. 이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확정되기 전 단계거든요. 이건 주가가 오를 때도 마찬가지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확정되기 전의 호재가 진짜 호재고 또 확정되기 전에 악재가 진짜 악재인데 지금 어찌 보면 헝다는 뭐 오늘도 그 얘기 나오던데요. 뭐 헝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오늘도 또 뭐 20몇 프로가 빠졌고 연초 대비 뭐 거의 뭐 90% 이상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뭐 이자가 몇백억짜리 이자 기일이 도래하는데 이자를 갚냐 못 갚냐 그러니까 350조 부채가 문제가 아니고 그 부채 이자를 지금 갚냐 못 갚냐 그러니까 원금 갚는 건 아예 생각도 그렇죠.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뭐 아픈 기억이지만
과거에 뭐 대마불사라는 말을 무색해했던 대우그룹의 파산이랄지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한 번에 진행되진 않거든요. 이게 서서히 무너져가는 모습이 보이는 게 사실 기업의 파산이거든요. 그래서 헝다 이슈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불안한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뭐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사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야, 정부가 셧다운되면 어떡해. 진짜 미국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과거에도 몇 번 있었고요. 연례 행사 아니에요? 몇 번 있었고 그 있는 것들이 사실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지금 훨씬 큰 거는 테이퍼링,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이 될지 이쪽이니까 뭐 지금 헝다는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뭐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너무 과하게 막 그 어감에서 오는 말의 어감에서 오는 야 미국 정부가 셧다운인데 그렇게 좀 크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네.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만료가 지나가면 네. 이제 연방 정부 셧다운된다는 그 얘기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건 뭐 하도 여러 번 있었던 일이라 약간 아는 분들은 그냥 사실은 이제 넘어가는데. 경제적인 것보다도 이제 정치적인 그렇죠.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제 상하원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의견이 충돌되기 때문에 서로의 합의가 안 됐을 때 셧다운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영원히 합의가 안 되지 않거든요. 결국 그러다가 합의가 다시 되고 이런 게 우리나라의 정치와 뭐 미국의 정치가 사실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을 때는 극으로 가다가 다시 또 갑자기 또 합의를 시키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주식시장에서 훨씬 중요하니까 테이퍼링의 최초 시기 그리고 그 시기가 왔을 때 금리 인상은 언제쯤 어느 정도의 강도로 예상이 되는지 연방 위원들이 어떤 식의 멘트를 내는지 의견을 내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좀 불안정한 장에서도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참 희한해요. 이게 가장 민감하게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해줘야 아 이게 확실하게 시장이 좀 불안하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오늘도 한 3천억 이상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사주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화면에서 외국인들이 뭐 최근 한 달 동안 또는 세 달 동안 어느 정도 규모의 순매수나 또는 순매도 규모를 보였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 일단 대표님 말씀대로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3천억대 그리고 코스닥에서 이제 400억대의 순매수를 이뤘고 또 하나는 이게 요 매매 동향이 이제 그 아래 라인으로 다 순매수잖아요. 아, 코스피 그러네. 200 선물도. 선물까지도 순매수를 했다는 건 확실히 상방으로 오늘 하루는 일단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조금만 늘려서 5일 정도로 보면 역시 외국인들이 1조 정도의 순매수를 한 게 보이죠. 네. 뭐 지금 언론에서는 뭐 5개월 만에 순매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외국인들이. 한 달로 하면 2조가 되고요. 이제 이걸 더 늘려서 3개월로 하니까 엄청 큰 순매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은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계속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거의 뭐 한 달 또는 한 보름 안에 이제 계속 순매수 기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주식의 주가가 움직이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사실은 금리 인상도 저는 큰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 한국은행이 먼저 선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환율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리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돈값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시점부터 이렇게 좀 들어온 것도 우리가 놓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금리 인상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사실 뭐 가재는 개편이라고 저는 당연히 한국 주식 투자자니까 한국의 전통 PBR이나 PER이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뭐 많이 이제 낮은 상태라는 건 뭐 늘 리포트에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만 보기에는 그럼 뭐 몇 달 전에 왜 팔았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산 대부분이 그 삼성전자에 좀 몰리고 있다. 하이닉스하고. 그렇죠.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반도체에 대해서 네. 이제 그래서 그래도 그 아래 하방 저점은 이제 찍은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언제쯤 본격적인 상승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그래도 상승을 하기에는 좀 이야기하기는 멀었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고 또 그 두 종목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기보다 저는 사실은 이제 지수 전체를 좀 먼저 봐야 된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시가총액 2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가총액 1위와 2위 기업이 지수 차트와 다르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실은 들어왔다고 해도 상반기에 순매도한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500조짜리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순매수 들어왔다고 얼마나 크게 올릴 수 있는지는 사실은 의문이 있고요. 지수 차트를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끝부분을 좀 확대해서 좀 맨 아래쪽에. 네. 이게 이제 지수 차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최고점은 7월 초 정도에 일단은 찍었죠. 네. 그래서 3,300 좀 넘어갔을 때쯤 그리고 그 다음에 8월 초에 3,300 돌파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를 했고 그리고서 계속 빠졌던 게 3,050포인트 정도에서 멈췄었는데요. 차트 분석상으로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평선 지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200일선을 깨지 않았죠. 그래서 200일선을 깨지 않고 거기서 반등을 줬는데 반등을 주고 올라가다가 다시 지금 좀 이제 200일선에 딱 붙어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7월 전까지는 지수상으로 완전 정배율로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위치였다면 거의 한 3개월 만에 지금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갖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 차트상으로. 이 차트라는 게 뭐 과거의 주가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 했을 때 결국은 이게 후행성이라는 말도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사실은 차트는 매일매일의 기록이기 때문에 중장기 이평선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지수가 상승을 했다는 얘기고요. 단기 이평선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손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현재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재무제표보다는 차트죠. 재무제표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3개월에 한 번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차트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오늘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을 하고 있는 그 이평선의 충돌이 이제 곧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이평선이 떨어지고 있고 200일선은 그래도 우상향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 생각에는 방향성이 조만간 나와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럼 둘 중에 하나죠. 3,300을 향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3,050을 바로 전저점인 3,050을 깨고 추가 하락을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옆으로 더 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200일선 그렇죠. 타고. 옆으로 가는 걸 우리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가격 조정이 이제 더 들어가는 건데, 저는 만약에 셋 중에 올라간다, 옆이다, 내려간다 해서 셋 중에 확률적으로는 옆으로 좀 더 가는 게 제일 높아요. 원래 주식은 최근 몇 달 또는 뭐 작년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환상에 젖어 있어요. 막 매일 지수가 오르는. 특히 작년 11월, 12월이 그랬습니다. 11월, 12월에 지수가 막 한 달에 10%가 올랐거든요. 뭐 매일 지수가 막 0.5%씩 오르는 거죠. 근데 그건 진짜 환상이거든요. 뭐 10년 중에 그런 시기는 한 1년밖에 없고요. 그 1년이 벌써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옆으로 가는 시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이제 상승 아니면 하락인데, 상승의 시기가 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역사적 신고가 7월이니까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거의 1년 반 정도가 진행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은 옆으로 갈 확률이 제일 높고, 또는 위냐 아래냐, 뭐 3,050을 깨고 3,000포인트 테스트 한번 받을 것이냐, 아니면 3,300 위로 올라갈 거냐 해서 저는 좀 확률적으로는 아래를 좀 지금 계속 좀 긴장하면서 보는 편이에요. 옆으로의 확률이 더 높고 위냐 아래냐에서는 사실 아까 그걸 여쭤본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하신 거잖아요.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를 확률보단 떨어질 확률을 저 좀 200일선 아래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수가 궁금한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궁금한데, 왜냐면 우리 전 국민 중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니까. 500만 주주라고 그러던가 300만 주주라고 그러던가. 야, 나는 지수 같은 거 설명하지 말고 삼성전자를 설명해줘. 근데 삼성전자 설명이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래. 비슷해. 어찌 보면 네. 지수보다 약한 차트예요. 지수보다 약한 차트입니다. 왜냐면 지수는 200일선을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200일선을 깨고 이평선상으로는 사실은 역배열이에요.
201선, 121선, 61선이 역배열로 되어 있거든요. 어찌 보면 거래소 지수보다도 약한 차트가 삼성전자 차트고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사실 더 약합니다. 이게 SK하이닉스 차트거든요. 이거는 201선을 깬 지가 한참 전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201선, 121선, 61선, 21선까지 이런 거 우리 완전 역배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역배열로 전환했다는 얘기는 당분간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해서 9회 말 투아웃에 0대5로 지다가 뭐 7대5로 이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게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게임 중에 한 게임 나올까 말까죠. 저는 차트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정말 V자로 가는 차트는 10번 중에 한 번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역배열로 좀 무너져 있는 상태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아까 뭐 지수는 그나마 200일선을 버텼지만 이렇게 좀 시총 큰 애들일수록 오히려 더 차트가 좀 힘이 없는 차트이기 때문에 과한 욕심을 낼 장세는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우리 그 코스피 지수 그래프도 그렇고요. 차트도 네.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이거는 뭐 좀 그러지만 네. 약간 기대하시는 분들은 쌍바닥 형태를 네. 만들지 않냐. 네. 그럼 쌍바닥 하면 보통 기대하는 게 네. 쌍바닥 끝에 뭔가 급등 이걸 네. 좀 기대하잖아요. 그런 기대. 보통 쌍바닥이 만들어지면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일단 쌍바닥을 아마도 쌍바닥으로 논하려면 네. 요 이제 200일선 단 요 바닥을 바닥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네. 요 바닥 이후에는 저점을 안 깼으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만 더 길게 보면 뭐 이런 거죠. 그럼 과연 저 위치가 바닥을 논한 위치냐 했을 때 사실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고점에서의 그럼요. 하락이니까. 네. 원래 바닥은 사실은 진정한 바닥은 이제 대세 하락장의 끝에서의 바닥이 사실 맞고요. 지금의 바닥을 만약에 논하기에는 거의 한두 달짜리 바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세 하락은 지금 아니니까 대세 상승이 1년 반 있었으니까 사실 고점에서 쌍바닥을 보기에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고점에서는 쌍바닥이 아니고 완전 정배열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봐주는 거거든요. 이평선의 지지. 근데 이평선의 지지는 아직까지는 사실 거래소는 200일선에서의 지지는 성공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 200일선 유지를 좀 더 해줘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쌍바닥으로 가려면 전저점을 안 깨야지 쌍바닥이거든요. 그럼 전저점은 지금 3050포인트니까 적어도 전제 조건은 200일선을 깨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일선을 깨면 200일선 깨면 한 3100 깨지는 거거든요. 3100에서 3050은 정말 하루에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짧은 범위라서 쌍바닥이 간다면 200일선 지지 잘 해주고 기간 조정을 잘 버티면 뭐 말씀하신 대로 3,300 근처로 가면 또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생기는데 현재의 위치에서는 쌍바닥보다는 200일선 붕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진짜 거래량을 보니까 쭉 줄었네요. 거래량은 제가 이제 차트 분석 같은 거 많이 대형주들 많이 하는데요. 거래량이 사실 주는 게 정상이고요. 거래량이 늘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거래량이 줄 때 주가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 차트도 보면 작년 아까도 말씀드렸던 11, 12월 11, 12월 그리고 올해 1월, 2월까지도 거래가 굉장히 느는 걸 볼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요 딱 고점 7월 고점부터는 거래가 계속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거래는 아까 거래대금으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1조가 안 나오고 나머지 종목들 거래대금을 제가 아예 보여드릴게요. 거래대금을 보면 했는데 좀 오래 걸렸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노트북으로 안 보고 PC로만 보다 보니까 일단 거래대금 거래량 거기. 이게 거래대금 화면인데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거래대금이 9천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평균 한 1조 이상 1조 2천억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이제 삼성전자 주변에 좀 거래대금이 많았던 종목들은 뭐 카카오랄지 네이버,
또는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대형주들이 사실 포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신원이 오늘 5천억이 거래가 됐는데 신원이 저기예요, 사실 의류주면서 그렇죠. 개성공단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움직였던 테마들이 남북경협주들이 움직였던 거는 뭐 다들 재료로 이제 아실 거고 그런 관련주들 시총 조그만 뭐 2천억짜리 이런 종목들이 막 3천억, 4천억이 거래가 됐고 지금 요 거래가 많이 된 종목들 중에 시가총액 탑10 안에 드는 종목은 삼성전자 말고는 카카오 그리고 탑10이 보이지가 않아요. 삼성 SDI 정도 있네요. 그럼 거래대금 16위 안에 탑10은 3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카카오, 삼성 SDI.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뭐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는데 크냐 그러면, 물론 SK하이닉스 같은 건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시총도 좀 큰 거지만, 뭐 신원도 조그만 종목이고요. 쇼박스 이런 것도 조그만 종목이거든요. 쇼박스는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원래는 엔터주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런 대형주들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 또는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거래대금을 제가 매일 보는 이유는 시장의 관심도거든요. 시장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디에 돈이 몰려있냐 했을 때 대형주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작년 11월, 12월만 해도 거래대금을 딱 보면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이런 애들이 탑10 안에 거래대금 탑10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은 사실 투자자들이 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보유하겠지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는 관심이 없는 별로 지금 사봐야 재미없겠네. 차라리 야 오징어 게임 관련주를 사. 차라리 남북경협 관련주를 사. 이런 장인 거죠.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만 봐도 지금 장이 이런 개별주들 그나마 업종 테마로서는 2차 전지가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아까 그 코스피 차트 보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우리 그 삼성전자 차트 이렇게 비슷할 때 8만 원대 지지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지지했잖아요. 네. 근데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못했을 때 그 들었던 불안감이 이거 오를 자리에서 못 오르면 빠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코스피도 좀 약간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평선이 지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200일선을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 200일선을 7월 말에 깬 게, 그러니까 8월 초에 깬 게, 요 시점에 200일선을 깬 게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코로나 상승이 1년 이상 상승한 이후에 처음으로 200일선을 깬 거고요. 지금 200일선 깨고서 한 달이 넘었지만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8만 원을. 그래서 아마도 거래소 지수도 200일선을 깨면 약간 충격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상황 한번 거시적으로 한번 쭉 그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좀 개별주 관련해서 좀 들어가 네.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그래도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일단은 좀 쉬는 게 낫다고 보시나요? 좀 애매모호한 장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근데 사실은 이 투자를 쉬는 거의 범주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 있어요. 극단적으로. 장 꺾였으면은 그냥 돈 다 빼고 계좌 없애는 게 정답 아닌가요? 저는 그건 절대 정답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계좌를 만들기 전에 내가 얼마나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었고 얼마나 상장 기업에 관심이 있었는지. 아마 계좌를 만들기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계좌를 만들고 투자를 하면서 상장 기업에도 관심 갖고 특히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는 탑다운 분석가이긴 하지만 탑다운에서 봐서 글로벌 증시가 안 좋고 우리나라 증시가 위험한 상태면 다 현금 보유 100% 하고서 주식시장 떠나세요라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을 포함한 어느 성공한 투자가도 주식시장이 안 좋다고 떠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떠나는 건 반대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현금 비중의 조절이라는 게 있죠. 현금 비중의 조절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지금장은 50% 해야 돼요? 뭐 30% 해야 돼요? 몇 %가 좋아요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팔면 돼요. 10종목 갖고 있는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서부터? 네. 정말 10종목 갖고 있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든다. 하나 팔죠. 그러면 어쨌든 현금 100%였던 분이 하나를 팔았으니까 현금 10%가 생긴 거죠. 그럼 보통의 분들은 계좌에 현금 있는 걸 정말
못 견뎌 합니다. 빨리 뭐 사야 돼. 막 손이 근질근질하죠. 근데 그 텀을 좀 길게 가자는 거죠. 지금 장이 불안할 땐 현금이 생겼을 때 현금을 바로 쓰지 말고 좀 더 갖고 있자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홉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마음에 안 드는 종목을 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현금 비중이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종목은 팔더라도 마음에 드는 종목이 별로 없는 장이다. 아까 제가 거래소 보여드렸잖아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사실 거래소 지금 탑10 안에 있는 종목이 짝으로 5쌍이 있거든요. 반도체가 2종목, 제약바이오가 2종목, 자동차가 2종목,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가 2종목, 그리고 2차 전지 LG화학과 삼성 SDI 2종목에서 10종목이 딱 5쌍이에요. 근데 그 10종목의 차트를 보면 사실 제 기준에서는 마음에 드는 게 없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현금을 사실 갖고 있다고 해서 정말 섣불리 막 살 종목이 막 이쁜 종목들이 있진 않아요. 작년 여름에 그렇게 이쁜 종목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고퍼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반대로 고점에서 조금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막 이뻐 보이는 종목이 많아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점에서 막 올라갈 때는 저점에서 10% 20% 오른 것 같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지금 고점에서 10% 20% 떨어진 거를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트를 길게 보시면 돼요. 차트를 길게 보시면 코로나 저점에서 이게 작년 봄이고요. 많이 올라왔네요. 작년 봄, 작년 여름, 그리고 여기 빛이 올렸던 게 11, 12월, 그리고 연초. 이 흐름을 보면 사실 지금 불안한 게 맞거든요.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눈에 확인되기 전까지는 불안한 게 맞고, 그럼 지금 장은 다 도망가는 아니지만,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팔았을 때 현금 보유텀을 좀 더 길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이런 비중들이 있어요. 원래 주식은 한 종목을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종목 한 종목에 모여서 포트폴리오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을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의 구성 능력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 능력은 업종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대형주 비중에서 만약에 대형주만 많이 갖고 있다면 굉장히 힘든 한두 달, 두세 달을 보냈을 확률이 높다. 왜? 지수가 7월 달 고점 찍고 지수 고점 찍은 지 두세 달 됐다는 얘기는 대형주들이 두세 달 전보다 다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계속 다 밀려 내려왔죠. 네, 그럼 포트폴리오 10종목을 갖고 있는데 10개가 다 대형주라면 그 대형주들 탑10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세 달 전 고점 올라간 거 단 한 개도 없거든요, 지금. 그럼 적어도 이런 흐름을 읽어냈다면 포트폴리오에서 중소형주 비중을 좀 높이시는, 그래서 두 가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현금 비중 생길 때마다 일단 킵해 놓자. 두 번째는 대형주 못마땅할 때 그거의 대안들이 중소형주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대안으로 한번 교체 매매를 검토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쨌건 말씀은 어느 정도 좀 갑자기 좀 가격이 좀 내려왔다고 해서 싸다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럼 현금 비중은 그래도 뭐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좀 생각하시는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세무사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 조절 기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차트도 보고 이렇게 3박자로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종목들은 이런 고점 찍고 흘러내리는 장에서는 웬만한 종목들은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새로운 종목을 살 마음이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현금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 만약에 뭐 비중을 정말 아마추어 분들은 이런 거죠. 매도 타이밍 잡을 때 저는 매도 타이밍을 절대 퍼센트로 잡진 않아요. 저는 이제 매수 이유를 생각하고 매수 이유가 좀 상실이 됐을 때, 재무제표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안 좋아지거나 또는 차트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안 좋아지면 저는 매도를 선택하는데, 초보자분들은 그 정도까지 안 된다면 저는 그냥 쉽게 말하거든요. 10,000원에 샀다면 살 때부터 정해라. 13,000원에 팔 건지 15,000원에 팔 건지. 마찬가지로 그렇게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올라가는 장, 이게 이제 추세 매매인데요. 작년 여름, 가을에는 정말 100%를 갖고 있어도 됐다. 왜? 이건 누가 봐도 상승 추세 장이었고요. 누가 봐도 상승 추세, 지나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 당시에도 계속 상승 추세 장이라고 말을 했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했던 건 바닥에서의 경과 기간이었어요. 바닥에서의 경과 기간이, 이게 큰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요,
오르고 내리고 하죠. 오르고 내리고 하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옆으로 가는 사이클은 사실 사이클 측정을 못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한 6년, 7년 요 시기가 있거든요. 금융위기 직후에 상승한 다음에 한 2010년, 11년부터 2018년 급등전 17년까지 한 6년 정도, 만으로 6년 정도는 정말 박스권이었어요. 1800에서 2200 정도 굉장히 좁은 박스권이 여기에 있죠. 네. 근데 그때를 빼고는 한 1년 반, 2년 오르고 또 1년 반, 2년 떨어지고 이걸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향의 모습을 잘 보면 올라갔던 폭이 내려갔던 폭보다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위치에 있겠죠. 그럼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과연 코로나 저점까지 막 1500 아니면 예전 1000까지 빠지겠냐? 저는 그런 하락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1400, 500부터 3300까지 왔으면 또 뭐 한 3000 위태 한번 하고 뭐 2000 몇 %까지 갔다가 올라오더라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고점이 언제냐 해서 전고점인 요 3300일 확률도 좀 생겼네 이건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저점 바닥보다 벌써 1년 반이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만약에 3300을 또 돌파하면 전고점이 돌파되면 다시 또 상승장이면 거의 연말까지 상승 분위기거든요. 그럼 거의 2년 상승이거든요. 그런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확률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옆으로 길 확률이 지금 제일 높고 옆으로 기다가 뭐 한 3천 한번 깰 확률이 좀 더 저는 더 높은 것 같고 그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이지만 전고점 돌파하고 3,300을 또 뛰어넘어서 뭐 3,400, 500 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가면 연말까지도 가는 거고 내년 연초까지도 가는 거고 그러면 정말 2년 상승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꼭지 천정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으로. 네, 계속 우상향 했습니다. 10년 우상향. 그럼 이제 비교가 되죠. 그래서 요즘 특히나 서학개미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야, 우리나라 증시는 뭐 왜 10년 오르면 안 돼? 저는 그래서 차트를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 증시는 요번 10년이 아니고요. 과거에도 10년 이상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 기축통화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라고 저는 봐요. 달러를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일단 통화에서 환율에서 차이가 있고요. 금리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기업의 맥시멈 성장 가능성이죠. 맥시멈 성장 가능성은 글로벌 기업이 되는 성장 속도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성공한 테슬라가 세계 1위의 전기차가 되는 거고 미국에서 성공한 플랫폼 기업인 구글이 세계 1위의 플랫폼 기업이 되는 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은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딱 할 만한 시총이 나오는 기업은 사실 없거든요. 네. 그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10년 상승 이런 거는 저는 좀 불가능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보고 그러면 과거의 패턴인 뭐 2년 상승 2년 하락이 반복이 된다면 코로나 저점 대비 지금 2배 이상 올랐으니까 분명히 코로나 저점이 바닥이었고 그 바닥에서 얼마나 지금 상승했니? 2배 이상 상승했고 어느 기간 상승했니? 1년 반 상승했어요 지금. 그래서 요번 고점일 확률이 좀 생겼고 만약에 3,300 돌파해서 3,500 뭐 이상 간다면 그 어딘가에 또 고점을 찍고 흘러내린다면 거기가 고점이 될 확률은 요번보다도 훨씬 더 높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 조심스러운 어떤 네. 행보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뭐 가지신 주식으로 거의 뭐 100% 보유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현금이 없고 그 왜 못 파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나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못 팔고 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세무사님이 얘기하신 거는 마음에 안 드는 주식을 팔아라. 마음에 안 드는 주식의 기준을 잡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그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다 미련이 남거든. 그렇죠. 다 한 번은 더 오를 것 같고 내가 산 가격이 한 번 올 것 같고 그래서 못 파는 건데 어떻게 이걸 좀 냉정하게 그 마음에 안 드는 주식으로 분류해서 이게 좀 비중을 줄여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방법이. 이게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라는 이제 격언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주식을 이제 사람이랑 빗댄 건데요. 좀 주식을
우리가 백화점에서 사는 상품이라고 저는 비유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또는 인간관계.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나 어떤 상품을 볼 때는 제가 정말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또는 너무나 갖고 싶은 물건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정말 미련이 남는다라는 표현 너무 정확하신 게 사실 주식에서 제일 이쁜 거는 저한테 수익 내준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미운 종목은 손실낸 종목이거든요. 만약 인간관계라고 친다면 저를 정말 좋아해주는 사람과 저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을 안 만나고 싫어하는 사람만 계속 만나면서 고통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네. 주식 계좌에 저한테 이익 주는 종목, 너무나 이쁜 종목은 빨리빨리 잘라내죠. 이익 나니까 팔기가 쉬워요, 오히려 네, 그런 건. 너무 마음 편하게 팔죠. 얘는 나한테 수익을 줬어. 이러면서 너무 마음 편하게 팔고, 반대로 이제 손실을 준 종목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도, 그 어떻게 하면 좋아 끌끌 혀를 차면서도 본전이 올 때까지 갖고 가는 그 심리는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건 정말 그 사람의 심리인 거고요. 저는 이제 주식에서만 볼게요. 일단은 추세 매매라는 게 있어요. 추세 매매. 상승의 추세의 힘으로 더 상승으로 가고 하락 추세의 힘으로 더 하락으로 밀려나는 게 추세인데요. 추세 매매 관점에서 본다면 올라간 거는 상승 추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겠죠. 그렇죠. 나한테 이익을 준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 추세 종목이었을 거예요. 나한테 손실을 준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 추세로 전환을 막 했거나 이미 전환한 종목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상승 추세 종목을 다 버리고 하락 추세 종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차트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 재료 가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하락을 준 종목은 그 종목에서 어떤 악재가 나왔을 확률이 높아요. 악재가 그렇죠. 나왔으니까 주가가 떨어졌겠죠. 그잖아요. 요즘 악재가 한두 개였나요? NC소프트 악재 나오고 급락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LG화학도 악재 카카오도 나오고 그렇고. 급락 나왔죠. 카카오도 악재 나오고 급락 나왔죠. 근데 악재 나오기 전 고점을 돌파한 대형주가 지금 단 한 개도 없어요. 차라리 악재 나온 날 파는 사람들이 승리자라고 할 만큼 악재 나온 첫날보다 계속 더 떨어졌죠. 그럼 결국은 악재가 나온 종목은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매수했을 때보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나왔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재료 가치상으로도 떨어진 종목을 파는 게 맞고, 마지막으로는 기업 가치인데 우리가 진짜 기업 가치는 사실은 단기적인 게 아니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정말 기업 가치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야 얘는 단기 악재 때문에 또는 단기적인 가격 추세는 하락 추세지만 정말 이 기업은 좋아. 그것들만 갖고 있으세요. 근데 이 말에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은 투자자 1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왜? 세무제표를 누가 잘 볼 수 있냐고요. 제 직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야 너 차티스트가 그런 소리 뭐 하냐. 세무사. 저는 세무사예요. 세무사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고 저는 차트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세무사가 아니고 재무제표를 못 본다면 저 반쪽짜리네. 지금 뭐 차트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런 비판이 두려워서라도 저는 차트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를 그래도 투자자 100명 중에 1등으로는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100명 중에 1등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있냐 이거죠. 그분들에 한해서는 기업 가치를 정말 정확히 보고 재무제표를 봤는데 얘는 진짜 재무제표상 너무 저평가야. 그 종목은 갖고 가세요. 손실이 났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실 난 종목 중에 기업 가치가 너무나 마음에 들고 확실한데 일시적인 악재 때문이라면 그건 갖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야말로 미련이신 거고요. 그거는 일찍 팔수록 더 유리한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어차피 주식 투자는 확률이거든요. 근데 저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손실난 종목을 손절 안 했을 때 더 떨어질 확률이 더 크고 또 이익 뭐 한 5% 10% 난 종목을 안 팔았을 때 그 종목이 50% 100% 가락률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련보다는 이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거, 주가의 움직임이 추세가 상승 추세가 더 좋은 건데 또는 재료가 악재가 나오면 떨어지는 건데 요 관점으로 본다면 아마 미운 종목은 빨리 팔아야 되겠구나. 이쁜 종목,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은 좀 더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인드의 전환이 분명할 것이고 그 마인드 전환을 하기 싫으신 분들은 재무제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서 기업에 대한 믿음을 일단 갖고 중장기 투자를 해라. 기업에 대한 믿음 없이 근데 진짜 이 말씀 진짜 드리고 싶은데 적자 기업이랑 자본 잠식 기업도 미련 갖고서 정말 1년 이상씩 갖고 있는 분들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포트폴리오로. 굉장히 큰 포트폴리오. 막 50% 이상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까고 봤더니 뭐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 봤더니 정말 막 적자, 막 3년 연속 적자 기업 또는 자본 잠식 기업. 그런 종목들은 정말 중장기 투자할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적어도 중장기 투자하려면 우량주,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총액 한 22, 30위 안에 드는 종목들 재무제표 확인하시고, 아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손절매 안 하고 얘는 믿을 수 있어. 그런 종목들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 내가 한 5%, 6%만 됐어도 손절할 텐데 지금 벌써 15%야, 20%야, 30%야. 이런 것도 다 의미 없다 이거죠. 의미 없죠. 그냥 왜냐면은 지금,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그럼 제가 계속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심리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 내 마음, 아우, 손절은 아까워. 이건 심리인데, 그럼 손절을 못하는 분들이 원금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손절을 안 했을 땐 그 종목을 갖고 있죠. 손절하면 현금이 생기죠. 이 현금으로 손절한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을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종목은 2천 종목이 있어요. 그 2천 종목 중에 손절한 종목은 그냥 2천 종목 중에 하나 갖고 있는 종목 그 하나인 거예요. 그 한 개랑 나머지 2천 종목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하는 거랑 어느 게 더 유리하겠냐고요. 당연히 더 좋은 종목을 손절한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을 찾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주식 투자의 기본인 종목 선정의 능력과 결부되는 건데요. 종목 선정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손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거 사면 되니까. 그럼요.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8,000원이 됐다. 근데 이게 이제 원가회계 관리액에서 매몰원가라 그래요. 이미 죽어있는 가격, 나의 의사결정에 하나의 도움이 안 되는. 내가 10,000원에 사서 8,000원이 된 건 지금 현재 8,000원짜리인 거고 10,000원에 산 건 내 의사결정에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 8,000원짜리가 내가 5,000원에 샀던 10,000원에 샀던 아무 의미가 없고요. 지금 현재가 8,000원이 중요한 거고 그 8,000원짜리를 계속 갖고 있느냐 또는 8,000원에 팔아서 다른 종목을 사냐 이 두 개의 의사결정이어야 해요. 근데 손절매가 안 돼요 라는 건 벌써 내 원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내 원가는 내가 파느냐 안 파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닌 매몰 원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가 산 가격을 기억하면서 손절매가 아까운 건 오로지 심리적인 거지. 그냥 너무나 객관적으로 팔아서 돈 만들어서 그 돈으로 더 좋은 종목을 사면 되는데 더 좋은 종목을 살 자신이 없어. 그러면 종목 선정 연구를 열심히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30% 손실 본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 달 후까지 얼마를 오를 거냐. 그럼요. 더 오를 수 있는 주식이 있다면 그걸로 갈아타는 게 아주 경제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심리적인 거를 손절매 타임이 진짜 놓쳤어요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반토막 날 때가 아니라 못 파신 분들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아마 그분들은 팔라고 말해도 죽어도 못 팔아요. 죽어도. 5%, 10%, 20%까지도 사실은 팔아도 됩니다. 10,000원에서 8,000원에 파는 게 뭐 8,000원에 팔아서 다시 8,000원 다른 어떤 종목인가 8,000원짜리 사서 10,000원에 가면 되거든요. 그런 종목을 찾는 연습이 사실 더 중요한데 10,000원에서 5,000원 될 때까지 못 팔았다면 5,000원에 팔아서 다른 또 어떤 5,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2배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지 2배 가는 않죠. 종목을 찾긴 사실 쉽진 않아요. 또 심리적으로도 이미 적고 그러면 그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거를 파는 그런 쓰라린 경험이 막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주식 투자자도 사실 골프에 입스란 말이 있는데 내가 뭔가 좀 트라우마 한번 생기면 뭐 퍼터를 잘 못하거나 자신감이 없어져. 드라이버가 잘못되거나 우리가 사격 선수도 뭔가 하나 트라우마 생기면 이 방아쇠가 안 당겨지는 거죠. 근데 주식 투자도 전 마찬가지라고 봐요. 손절매 좀 크게 한번 하면 그 다음 매수 주문이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손절매를 사실 빨리 하는 편이에요. 한 30% 이상 손절매 해버리면 이게 자신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종목 선정을 잘못하나? 왜냐면 10%, 20%까지는 아유 잘못했어 인정하고 또 다른 더 내 살 길을 찾아가면 되는데 반토막까지 못 팔아버리니까 일단 두 가지 그 정신적 충격이 생기는 거죠. 야 내가 종목 선정을 이렇게 못하나? 반토막 나는 종목을 어떻게 살 수가 있어? 그리고 반토막 날 때까지 어떻게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방치시키고 있었지? 요런 투자 실패에 대한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반토막 이상 나신 거는 그냥 뭐 또 어차피 못 파신 거니까. 근데 적어도 20% 선 또는 한 30%까지도 다른 기회가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어떤 이유로 계속 보유해야 된다면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공부는 철저하게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죠. 결국은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는 또 다시 주가가 우상향하려면 기업 가치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기업 가치가 내가 재무제표도 볼 수 있고 또는 적자가 최근 1, 2년 났지만 턴어라운드 가능성의 기미가 보이는 그래서 업종 분석도 중요해요. 사실은 어떤 업종들 예를 들어 5G 쪽도 그랬고 2차전 쪽도 그랬고 지금 실적보다 5G 지금은 아니지만 5G가 움직일 때 실적은 적자 막 2년 연속 적자인데 막 2배, 3배 올라갔고 그렇죠. 2차전지 최근에 그랬거든요. 2차전지 재무제표는 별론데 막 퍼가 50, 100인데 2배, 3배, 4배, 5배 가면 올라가요. 그건 이제 업종의 분석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재무대표 하나하나가 아니고, 야, 2차 전지는 지금 움직일 때야. 5G는 움직일 때야. 뭐 전기차는 움직일 때야. 이런 시기가 있으니까 업종 분석 철저히 하시고 그 업종 내에서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위치,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적어도 그 정도를 보시고 재무제표 숫자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면 아, 얘는 한 30% 빠졌어도 내가 믿고 가지고 갈 수 있어. 근데 그런 믿음 없이 사실 가져가는 건 무의미하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잠 못 자죠. 네. 근데 대형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번에 카카오도 급락했고 NC도 급락했고 뭐 화장품도 저 뭐야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아모레 뭐 다 급락했잖아요.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은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버틸만 하지 않나요? 이제 이게 개인마다 다 틀리죠, 그것도. 역시 개인마다 틀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 대형주를 한 20% 손해 봤는데 만약에 데서. 다른 중소형주로 옮길 기회가 있을 때 잘 옮겼다면 사실 더 큰 수익을 날 기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형주가 묶여 있을 때는 몇 달 동안 묶여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 탑10, 탑20 안에 드는 것들 SK 바이오사이언스 빼고는 사실은 다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어떤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 특히 2차 전지 예를 들면 아주 쉬운데요. 지금 LG생활건강하고 죄송합니다. LG화학하고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 세 개 차트를 보면 SK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은 거의 역배열이에요. 특히 LG화학은 최근 한 2, 3일 올랐지만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게 월봉이 이 정도인데 일봉은 이래요. 그럼 얘도 아까 SK 하이닉스랑 달릴 게 없거든요. 그렇죠. 완전 역배열이에요. 그럼 고점을 언제 찍었냐면 올해 1월에 찍었어요. 그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전고점을 해못했단 말이죠. 그럼 이 1월에 물리신 분이 만약에 LG화학이 좋아서 100만 원에 샀어요. 100만 원에 샀으면 지금 9개월 동안 LG화학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23%를 손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저는 직전 온 게 한 2달 정도인가? 근데 그때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잘 간다. 그래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갖고 있으신 분들은 코스닥 시가총액이 큰 에코프로비엠, 첨보, LNF 이쪽으로 옮기는 게 더 유리한 장이다. 왜냐하면 시총 50조짜리보단 5조, 5조짜리보단 1조짜리가 잘 가니까 이 말을 2달 전에도 했다고요.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삼성전자도 1월 고점 돌파 못하지, 현대차도 1월 고점 돌파 못했고 LG화학도 1월 고점을 돌파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중소형주들을 보면 이게 전기차를 만약에 옮겨 탔다면 에코프로비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닥에서 얘 바로 아래에 시총이 있는 애가 LNF란 말이에요. 네. 그 LNF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한두 달 전에만 옮겨 탔어도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액션을 안 취하고 나 그냥 대형주 갖고 있는 게 편해. 마음이 편했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아무 선택도 안 했으니까. 이게 선택을 하는 게 고통인 거거든요. 사실 인생은 비아디사의 시라는 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선택 하나하나가 고통인 거죠. 뭐 선택장애 있는 분들은 짜장면, 짬뽕도 선택 못 한다는데 이 주식시장에서 이것을 팔고 이것을 사는 선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선택을 잘못 내렸을 때 그 타격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 주저주저 되는 건데 그래서 그냥 한 종목 산 것만 계속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결과치들을 보면서 그럼 제가 오늘 나와서 야 이런 거를 옮겼다? 아니에요. 기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대형주보단 중소형주가 유리한 장세라는 걸 이런 여러 가지 차트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자동차를 갖고 있어? 그럼 현대차나 기아차보다도 자동차 부품주들이 더 유리한 거고요. 내가 만약에 건설주를 갖고 있어. 그럼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보다 중소형 5천억짜리, 3천억짜리 건설주가 더 유리한 거예요, 지금. 반도체를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1조짜리, 5천억짜리 반도체주가 더 유리한 거고. 이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를 보시면서 아, 포트 비중이 나는 다 대형주네. 하나 한번 시범 삼아 바꿔볼까? 그럼 연구를 하시면 되죠. 내가 만약에 2차 전지가 있었다면 얘네를 사라는 게 아니고 그럼 얘네처럼 또 앞으로 움직이지 않은 중소형주가 뭐가 있나? 또는 내가 자동차 부품주를 사고 싶으면 자동차 부품주 정렬을 해서 뭐 한 3천억짜리, 5천억짜리 살 만한 종목이 있나?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종목 교체를 조금 노리시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주식 공부는 종목 선택인데 그렇죠. 하나를 갖고서 진짜 안 파세요. 1년 동안 그거 하나만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사실은 저는 주식 투자를 한다고 보진 않아요. 그냥 은행 예치한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행 돈 넣어놓으면 아무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종목 하나 갖고 있고 1년 동안 한 종목 그냥 갖고 있고 그 종목 주가를 매일 보는 건 은행 금리 매일 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침 뭐 이야기 하셨는데 요즘 네. 그 전기차, 네. 저 배터리,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그 특히 소재주가 아주 잘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에코프로비엠, 뭐 첨보, LNF. 이런 주식 지금 정말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이라도 들어갈 만한 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미 좀 고점에 대한 그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막 끝없이 올라간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반기 최고의 뭐 히트 상품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히트 종목이 있죠. 상반기 최고의 히트 종목이 HMM이었어요. 네. 고점 찍을 때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종목 상담을 유튜브에서 가끔 하면 요게 한 고점 찍고 나서 한 6월, 7월 한 2달 동안 상담이 꽤 많았어요. 이거 떨어졌는데 사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거래소 차트로 좀 고점 3,300에서 지금 3,100 됐으니까 200포인트면 한 6, 7% 빠진 거거든요. 그거 빠진 게 굉장히 커 보이게 느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5만 1,000원이었죠, 고점이? 네. 5만 원? 네, 이 5만 원에서 4만 5천 원만 돼도 10% 빠진 거고요. 그렇죠. 4만 원이 되면 20%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나 빠졌어? 20%나 빠졌어? 근데 이게 코로나 저점 대비 주봉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나오네. 코로나 저점 대비 2,000원이잖아요. 2,000원에서 5만 원이면 25배가 올랐고요. 지금 현재 4만 원, 3만 8천 원도 20배가 오른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5만 원에서 보면 20% 떨어졌으니까 엄청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2천 원에서 보면 아직도 20배가 오른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올랐다고 해야 되냐 떨어졌다고 해야 되냐 해서 정확한 표현은 1년 반 동안 20배가 올랐고 3달 동안 20%가 떨어진 애거든요. 저는 많이 떨어졌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기차 관련주들이 최근의 급등은 사실은 꽤 많이 오른 상태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에코프로비엠만 봐도 그럼 이런 식으로 길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봉으로만 보지 말고 주봉, 월봉으로도 한번 그 위치를 봐야 되겠네요. 당연히 봐야죠. 왜냐면은 우리가 주식을 산다라는 건 그 주식의 가격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돈을 벌려면 내가 어떤 종목을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아야지 50%를 버는 거니까 어느 종목을 얼마에 살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돼. 그게 가격 분석이죠. 근데 이제 이 가격 분석의 의미를 모르시면 그냥 이거 좋은 종목이잖아. 좋은 종목인데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가격 대비. 우리가 소고기가 맛있는 거 다 알지만 어느 식당은 1인분에 막 요즘 강남에 막 8만 원, 10만 원씩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어느 식당 가면은 막 정육식당 이런 데 2만 원에 팔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10만 원짜리 1인분 10만 원에 고기가 육질이 훨씬 더 좋고 엄청 좋은지 몰라도 가격 대비는 가성비 우리가 보통 가성비라는 말을 쓰잖아요. 가성비 너무 비싼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도 정말 좋은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이 정말 단기간에 많이 오르고 가격이 비싸졌으면 이건 좀 부담스러운다고 쫄리는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길게 봐야지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에코프로비엠도 작년 저점을 보면 여기거든요. 여기가 5만 원이란 말이에요. 5만 원인데 지금 50만 원, 47만 원까지 왔잖아요. 얘도 10배 올랐다고요. 그럼 이제 어딘가에서는 고점을 찍을 건데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들어갔을 때 특히나 이런 차트 분석이랄지 재무제표 분석을 정확히 못하고 뭐 2차 전지가 좋대 아직 계속 가고 있대 이런 마음으로만 들어간다면 또 고점에서 고점에서 물리는 거죠. 고점에서 물리고 또 손절매 못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가격 분석을 할 때도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단기적으로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역사적 신고가면서 완전 정배율이고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야, 바닥에서 10배 올랐네. 뭐 시총도 10조가 넘어. 얼마까지 갈 건데 이런 걱정은 좀 이제 들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더 아까 말씀하셨듯이 손절을 하고 이제 새로운 그 손절을 많이 할 만한 주식을 찾는 분 입장에서는 저런 거 좀 들어갔다가는 조금 더 불안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요. 변동성이 높을수록 좀 마음은 많이 불안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을 줄 기회도 있지만 손실을 줄 위험도 더 커지는 거죠. 그게 변동성이. 그래서 내가 좀 손절을 하고 좀 이번에도 안전하게 좀 천천히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급격하게 올랐거나 급격하게 떨어진 변동성 높은 종목보다는 이렇게 완만한 종목들이 있어요. 완만한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금 손실을 봤다고 해서 그걸 빨리 만회하고자 지금 막 추격 매수하는 관점에서의 어떤 이런 매매보다는 조금 저 가격 조정을 받았든 아니면 이제 뭐 시작하는 완만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에 저 관심을 갖는 게 오히려 확률적으로 낫다. 특히 그런 중소형주들 한 1조 5천억, 뭐 1조에서 5천억 사이. 걔네들은 사실 부실하면 5천억 이상 가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조에서 5천억 사이에 중소형주들 중에 괜찮은 것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작년 연말까지 완전히 대형주 장세였어요. 특히 그렇죠. 11월, 12월, 1월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들이 다 1월에 고점을 찍은 거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다 1월에 고점 찍었거든요.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뭐 애플하고 뭐가 같이 한대. 2차 전지 끝없이 갈 거야. 뭐가 참 반도체 장세야. 뭐 하니까 다 1월 고점을 찍었는데 사실은 대형주 장세였다는 얘기는 반대로 중소형주는 소외됐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특히 중소형주 중에서 코로나랑 직접 관련이 있거나 또는 뭐 대선 관련주로 엮이거나 이런 종목들 아닌 일반적인 중소형주는 퍼가 지금 10 미만 종목들이 꽤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 올라갈 땐 못 올랐고 지금 중소형주 못 오르고 있고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좀 찾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아는 것만 할래. 제가 이제 미국 주식 투자와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을 그거로 말씀드리는데 미국 주식 투자는 아는 것만 하셔야죠. 왜냐면 우리가 영어 잘 못하니까 영어 잘 못하니까 아는 것만 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 주식은 한국말 읽을 수 있어요. 뭐 사업 보고서. 저는 제일 좋은 공부가 사업 보고서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를 못 읽는다 하더라도 사업의 내용 이런 것들은 한글로 다 되어 있고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중소형주 이거 5천억짜리인데 회사가 좋대. 그러면 다트 사이트 가서 사업 보고서 읽으면서 이거 진짜 사업 내용도 재밌고 좋네. 그러면서 관심을 하나씩 갖는 거. 너무 막 난 삼성전자만 갖고 있을래. 나는 그냥 네이버 카카오만 갖고 있을래.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그들이 움직이는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장세에서는 수익이 나지만 1년 내내 5년 내내 대형주가 움직이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좀 약간 절뚝발이 이거 말은 좀 어폐가 있네. 그 뭔가 우리가 이 균형이 안 맞았을 때 비틀거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을 잡기 위한 투자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대형주, 중소형주에 대한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그 기준이랄까? 관점, 투자의 관점을 같이 가져가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요즘 이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리오프닝주,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소비주도 있고 무슨 뭐 카지노주, 항공주, 여행주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아직은 더 오를 그 개연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들 종목들 중에 예를 들어 극명하게 대형주 중에서 극명하게 차트를 두 개를 보여드리면 대한항공은 사실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었죠. 대표적인 이제 항공주니까. 근데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사실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종목 따라 다르다. 뭐 위드 코로나주들이 다 올랐냐 아니면 다 떨어졌냐. 뭐 종목 따라 벌써
대표적인 항공주랑 대표적인 화장품주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종목 따라 다른 거고 그러면 그냥 전체적으로 위드 코로나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사실은 저는 차라리 긍정적으로 본다. 왜냐면은 아직 안 나온 제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위드 코로나가 잘 움직이다가 이제 델타 변이라는 변수가 이제 나온 거죠. 그렇죠. 우리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 오래 우리 가요. 사실 올해 한 봄만 해도 뭐 연말까지 가겠어? 근데 연말까지 가겠어는커녕 여름에 더 심해서 막 저녁도 2명 이상 못 먹고 맛집 가긴 좋았습니다. 왜냐면 맛집 가니까 줄을 안 서도 되고 보통 저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둘이 안 모이는지 몰랐어요. 우리 회사 근처에 맛집들이 꽤 있는데 2인으로 바뀌고 나서 줄을 안 서도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4인이 못 가고 2인이 가야 되니까. 그 맞아요. 얘기는 이게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오겠죠. 뭐 연말에 오든 뭐 추석 이후에 뭐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꼭 그거 나오는 것보다도 지금 사실은 확진자 수가 또 3,000명, 뭐 2,500명 돼서 또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정부에서도 당연히 국민 눈치 봐야 되니까 이제 의견 수렴, 여론 수렴을 해야 되니까 위드 코로나 정책이 발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힌트예요. 호재는 확정되기 전이 호재고 악재는 역시 확정되기 전이 악재거든요. 그럼 위드 코로나 아직 정책 없을 때가 오히려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찾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에서 우리가 이제 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뭐 각 섹터별로 이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소위 그 추세를 탄 거보다는 아직 부각을 못 받고 있는 쪽에서 골라내는 게 오히려 좀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이제 뭐 종목 따라 다를 텐데요. 저 같은 경우 일단 업종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약간 소비주들 쪽에서도 우량한 의류주나 식품주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좀 더 좋아 보여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의 업종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 이전에 항공주가 대단한 움직임을 보이고 주목을 받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좀 밋밋했었죠. 오늘 부실하다는 얘기만 나왔었지 좋다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하고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좋다는 얘기는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맨날 뭐 빚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도 LCC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유상증자는 하고 있지 항공사가 좋다는 얘기는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이냐?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던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행주들도 비슷해요. 뭐 이렇게 하나투어가 상장되면서 여행주들이 시가총액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게 뭐 상장된 여행주들이 그렇게 막 이슈가 되고 여행주들이 좋은 테마로 움직였던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로부터 의류주 쪽, 섬유 의류주 쪽에는 우량주들이 꽤 있어요. 저퍼주들도 많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른 업종들이 막 2배, 3배, 4배 오를 동안 2배도 못 오른 의류주들이 꽤 있어요. 또는 음식료주도 마찬가지고요. 2배도 못 오른 음식료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위드 코로나가 사실 우리가 편하게 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편하게 쓰고 소비한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소비주들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일시적으로는 가장 단기적으로는 해외여행이 정말 풀렸을 때는 제가 초반에 말했던 여행주랑 항공주가 일시적으로는 가장 강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건데 그렇죠. 야 우리 지금 해외여행 한 명도 못 나가고 있는데 물론 업무차 나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행은 지금 아무도 못 가고 있는데 요즘 전 국민이 지금 이제 다 여행을 가? 와 그럼 이제 여행사가 항공사가 얼마나 큰 수익이 나겠어? 이런 게 이제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위드 코로나주에서 선봉으로 여행주와 항공주가 치고 수는 있지만 좀 저평가 우량주들을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입장에선 섬유 의류주나 또는 음식료주 쪽에서 우량한 기업들 찾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그 우량하다라는 거의 기준이 PER 기준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PBR 기준으로 보시는 건가요? 두 가지로만 정확히 PER이냐 PBR이냐로만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저는 PER 기준입니다. PER.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게 회계학적인 이제 개념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PBR은 재무상태표 기준이에요. 결국 장부가치 기준이니까. 그리고 이제 PER은 손익 기준이에요. 이익 기준으로 이익과 현주가를 비교한 게 PER이고 장부가
장부 가치와 현 주가를 비교한 게 PBR이니까 결국 장부 가치, 순자산 가치는 재무 상태표에 있는 거고 이익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과연 이제 회계학적인 또는 경제학적인 관념 또는 철학에서 과연 기업에서 재무 상태표가 중요하냐, 순자산이 중요하냐, 또는 손익계산서가 중요하냐, 순이익이 중요하냐 해서 저는 거의 10대 빵 정도로 거의 9대1 정도로 저는 순이익이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 PER이 몇 배 정도 연 거를 지금 그 말씀하신 섹터에서 이건 괜찮는데 저평가돼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업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가 뭐 말씀드린 이런 소비 업종들은 사실 10 밑으로 찾는 것도 쉬워요. 그래요. 소비 10 미만, 음료 뭐 이런 그럼요. 것도 다. 10 미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 미만 찾으시면 근데 이제 PER만 본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재무제표에서 이제 그 세 가지를 다 같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확인해야 되는 습관 세 가지. 성장성, 이익성, 안정성. 요 세 개는 간략재무제표로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지 또는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손익률이 많이 나오는지 또는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지 이 세 가지를 같이 보시고 같이 봤는데 괜찮아. 2018년보다 2019년, 2019년보다 2020년, 2020년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가 실적이 더 좋아졌다면 그건 성장성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봤더니 막 10% 이상, 15%, 20%까지 나와. 이익성이 있는 회사예요. 근데 부채 비율을 봤더니 100% 미만이야. 이거는 안정성이 있는 회사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됐는데 퍼가 10도 안 돼?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런 종목을 찾으시면 돼요. 그 기업의 규모는 상관없나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5천억에서 1조? 그거보다는 일단 전제 조건은 성장성, 이익성 이 세 가지가 다 좋고 퍼도 10미만 뭐 한 7, 8 이런 걸 찾는다면 걔네들이 시총이 낮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런 종목들이 우량회사니까. 그런 종목들이 시총 1,000억 미만 뭐 1,500억 있을 리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종목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잘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만 하셔도 아마 네, 들으신 분들은 금방 이렇게 서칭하면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도 그게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네, 네. 좀 요런 정도는 괜찮은 기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 한두 개만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무제표상에서 그렇게 보는 거를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괜찮은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시죠. 찾는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생각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인위적으로 어떤 종목을 말씀드린다기보단 코스닥 시총 상위 한 20위 안에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제표가 이런 재무제표가 좋은 거예요 라고 할 만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저는 뭐 매달 몇 번씩 보니까 최근에 이런 종목도 재무제표가 진짜 좋아졌네, 원래 좋았는데 더 좋아졌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리노공 같은 건데요. 그럼 보시면 제가 왜 재무제표를 같이 보여드린다고 했냐면 이 종목을 사라는 거로 오해할까 봐요. 예. 왜냐면은 저는 이 종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무제표, 간략재무제표 상에서 야, 이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지 대명사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기업 주주 지분 구성을 봐야 되는데 별 큰 특징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나눠 갖고 있는지 또는 대기업들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카카오나 네이버가 갖고 있으면 좀 주의 깊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주주 지분에서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이다 이거죠. 대주주로 아니면 주주 구성의 그런 대기업들이 대기업은 완전 있다면. 플러스죠. 완전 플러스. 특히 2대 주주로 뭐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네이버가 2대 주주로 들어가 있다. 완전 플러스죠. 언젠가 호재가 나올 수 있는. 또는 물량 도움이 된다. 호재가 M&A 호재가 안 나오더라도 아니 대기업이 시총 100조 이상, 50조 이상 애들이 그 중소기업 5천억짜리 괜히 투자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유가 다 있다.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이유가 있는 기업인 거니까 주주 지분을 일단 그렇게 간단히 넘기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 사업 내용에서 요즘 2차 전지랄지 반도체 네. 이런
회사들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국산화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사실은 제일 그랬던 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재 부품 국산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나 국산화했으면은 매출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산화 또는 마켓시어 1위 뭐 요런 정도가 있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에요. 기술력이 인정받았던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 매출처는 반도체 공정, 전기전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비메모리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더 좋아요. 반도체니까 얘는. 그러니까 업종마다 차이가 있는데 얘는 반도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5G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 뭐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비메모리 쪽에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뭐 사업 개요랑 주주 지분은 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요 간략 재무제표에서 볼 수 있는 그거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성장성, 이익성, 안정성.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매출액이 2019년 이 간략 재무제표는 사실은 다트 사이트보다 훨씬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고. 뭐 HTS나 뭐 네이버나 그렇죠.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에도 다 나와 있고. 그러면 매출액 보면 1,700억, 2,000억. 근데 올해 상반기에만 1,400억. 그러면은 많이 올랐네. 이거는 계속 매출액이 증가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업이익도 600억에서 770억에서 올해 상반기만 600억. 그럼 얘는 그냥 여기까지만 봐도 매년 매 분기 성장하는 회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성장성은 일단 합격이죠.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다 찍어보세요. 이게 성장성이 합격하는 회사가 10개 중에 한 2개 정도고 나머지 8개들은 뭐 적자 전환하거나 또는 유지만 하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얘는 성장은 일단 확인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부분이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40%예요. 야, 40%면 100원 팔아서 40원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영업이익률은 보통 업종별 차이가 있지만 소매업 같은 경우는 5%도 안 되고요. 음식료나 또는 유통업 같은 경우는 5%가 안 돼요. 그리고 그나마 좀 기술력이 있는 이런 IT 쪽에도 평균 한 10에서 15? 많으면 20에서 25? 이 수준이면 그냥 거의 1%라고 보면 돼요. 높은 순서로.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근데 두 번째 이익률이 높다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제가 부채 비율로서 안정성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채 비율 500억에서 자본 총계가 3,600억이니까 3,600분의 500이잖아요. 3,600분의 500이면 20%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20%도 안 되죠. 그러면은 삼박자가 다 맞잖아요. 근데 삼박자가 다 맞는데 얘는 퍼가 뭐 20대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이 아니네.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주가를 받고 있으니까 얘는 저퍼주는 아닌 거예요. 퍼가 낮을 수는 없어요. 이 정도 좋으면. 그렇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회사는 진짜 좋은데 퍼는 아주 저퍼는 아니구나. 왜냐면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짚어주신 그런 것들이 낮으면서도 한 10 전후밖에 안 되는 그런 걸 찾자 이거죠. 그렇죠. 아프리카 TV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아프리카 TV도 보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하네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올해 1분기가 작년 거의 1년치를 또 도달했죠. 500억하고 400억이니까. 그렇죠. 그럼 성장성은 얘도 합격이죠. 그 다음 이익성. 올해 영업이익률이 30%예요. 괜찮네. 괜찮은 정도보다도 굉장히 좋은 수준. 높은 거죠. 네, 그럼 아까 10%만 돼도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여기도 그랬는데. 합격. 그럼 부채 비율 봤을 때 1,600억하고 1,700억이니까 얘도 100% 미만이죠. 네. 합격. 그런데 퍼가 얘는 18. 그러면 퍼가 그래도 높지 않은 편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재무제표상으로 찾아내면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장이 아니고 지난 분기에도 충분히 좋은 회사였다는 게 2018에서 2019 올라갔고 영업이익률 30, 부채 비율 100% 미만은 2019년 말에도 똑같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연초에 샀어도 여기까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두 종목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굳이 안 좋은 기업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찍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네. 매출액이 성장했는지, 영업이익이 성장했는지, 성장성. 그다음 영업이익률이 20보다 높아? 30이나 돼? 40이나 돼? 이익성.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야? 근데 퍼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좋은 종목이 퍼가 10 미만이면 무조건 당장 사야 돼. 근데 그런 종목은 거의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퍼가 15야? 20이야? 살까 말까 고민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좋았을 때 마지막으로 체크해보는 PER 이것이 10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거 찾아내면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리노그룹도 그렇고 아프리카 TV도 그렇고 계속 우상향해서 꽤 올랐잖아요. 네. 오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리노그룹과 아프리카 TV는 사례로 보여드린 게 너무 다 좋기 때문인데 좋은 만큼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종목들을 사라는 게 아니고 재무제표를 각자 보셔서 너무 쉽게 보잖아요. 사실 하나 보는데 5분 1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봐도 지금 뭐 간락재무제표 펴놓고 매출액이 올랐어? 영업이익률이 높아? 부채 비율도 안정적이야? 근데 퍼가 뭐 한 10, 15, 20밖에 안 돼? 그러면 딱 차트를 띄우는 거죠. 차트를 띄웠는데 이렇게 우상향했으면 좋으니까 벌써 사람들이 다 알고 들어갔네. 근데 우상향하지 않고 이렇게 조정받고 있어. 내가 이거 사볼까? 이렇게 종목 선택을 하시라는 얘기죠. 네. 아마 이거 보신 분들 이렇게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니까 좀 쉽네요. 네. 우리 이정윤 세무사님께 종목 하나 받으려면 살짝 기쁨으로. 네. 근데 사실 종목보다는 이 종목을 찾아내는 이 방식,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훨씬 좋은 거니까. 제가 이제 강연회 할 때 또는 뭐 유튜브 할 때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한 종목 갖고 진짜 인생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절대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 종목을 드렸다고 해보세요. 제가 무슨 점장애도 아니지만 정말 잘 맞추는 정말 확실한 2배짜리를 드렸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 1억을 해요. 1억으로 2억 됐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노하우를 확실히 알아서 내가 2배 되는 종목을 찾는 게 이런 거였어? 2배 되는 종목을 찾는 게 이런 거였어? 직접 한번 해봤는데 진짜 되네? 그 방법을 찾으시면 1억이 2억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4억이 되고 8억이 되고 16억이 되고 그러면서 100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기 위해선 종목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능력 이 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 저도 생각이 드네요. 네, 하여튼 뭐 좋은 노하우를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주식을 지금 코스닥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소비주, 식음료주에 이러한 좋은 종목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아직 오르지 않은. 네, 한번 우리가 뭐 사실 땅바닥에 어디 돈이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파죠. 근데 요거는 딱 구역까지 정해줬으니까 조금만 수고를 하시면 공부도 되면서 또 좋은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의 아주 뛰어난 노하우를 하나 배우면서 돈 벌 수 있는 희망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 특히 손실 나신 분들 계속 그 손실 본 아픔에 파묻혀서 자신감 잃고 막 힘들어하고 또 우울증까지 생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스스로, 남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 그거를 복구해 나가는, 조금씩이라도 그러면서 실력과 자신감을 키워나가시는 게 결국 긴 안목에서 평생 투자해야 되니까. 그럼요. 네, 돈 버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정윤 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화이팅 하시죠.